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던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묘양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마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집안의 공기는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김진사 댁이었으나 대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심이 야박하고 주인의 성정이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발소리를 죽이고 옷깃을 여미며 서둘러 지나가곤 했으니 그 집의 높다란 담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성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여종 옥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였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도 없이 어릴 적 이 집에 팔려와 오로지 일만 하며 자랐는데 18 꽃다운 나이가 되었음에도 고운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채 언제나 해진 무명저고리 하나로 춥고 긴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물일과 험한 집안일로 인해 나무 껍질처럼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옥분의 마음만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붉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쌀이 빗자루가 눈 위를 지나가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고 옥분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발이 시려 동동 구르면서도 그녀는 잠시도 빗자루질을 멈출 수 없었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안주인 최 씨의 날카로운 호통이 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주인 최 씨는 옥분이가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더욱 함부로 대하며 작은 실수라도 하나 보이면 매섭게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옥분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언손을 녹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의 온기가 얼어붙은 옥분의 몸을 잠시나마 감싸주었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는 야속하게도 계속 울려댔습니다. 주인 식구들이 먹을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도 정작 옥분이는 그 냄새만 맡을 뿐 입에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남긴 찬밥 덩어리나 누룽지 조금뿐이었기에 옥분이는 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퍼지는 구수한 밥 냄새는 옥분이를 더욱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여보낸 뒤 옥분이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누룽지를 긁어 주먹만한 밥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옥분이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그녀는 그 소중한 주먹밥을 차마 한 입에 다 넣지 못하고 깨끗한 헝겊에 잘 싸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나중에 일이 너무 고되어 현기증이 날 때 조금씩 떼어 먹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품속에서 느껴지는 주먹밥의 따뜻한 온기가 옥분의 차가운 가슴을 데워주는 듯하여 그녀는 잠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뒷마당 장독대로 향한 옥분이는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아 눈이 수북하게 쌓인 장독대 구석에 무언가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려온 헌옷가지인가 싶어 다가갔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물체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앙상하게 마른 개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심하게 맞았는지 다리 한쪽은 퉁퉁 부어 있었고
털은 엉망으로 엉겨붙어 그 몰골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개는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눈망울 속에는 살려달라는 애원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순간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추위와 고통에 떨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져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매일 구박받고 굶주리는 처지였기에 버려지고 다친 짐승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뒷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개는 으르렁거릴 기운조차 없는지 가쁜 숨만 몰아쉬며 옥분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하루치 식량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주먹밥을 조금 떼어 개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어서 먹어. 괜찮아라고 말하듯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옥분의 손을 의심하는 듯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주먹밥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에 옥분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주먹밥을 몽땅 꺼내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신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개가 음식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니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개는 순식간에 주먹밥을 다 비우고는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듯 옥분의 거친 손등을 혀로 핥았습니다. 까칠하지만 따뜻한 혀의 감촉에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안주인 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아, 어디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게냐. 어서 와서 빨래를 삶지 않고. 옥분이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안주인이 이 개를 발견한다면 당장 내쫓거나 몽둥이질을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는 급하게 주변에 있던 낡은 거적과 지푸라기를 끌어모아 개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조용히 있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개는 마치 옥분의 마음을 알아들은 것처럼 거적 속으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옥분이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앞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최 씨는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옥분이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맹기도 너보단 빠르겠다. 밥값도 못하는 것이 어디 가서 숨어 있었어. 옥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뜻으로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뒷마당에 숨겨둔 개가 들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묵묵히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퍼올리는 옥분의 손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 그 개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빨래를 삶고 헹구는 동안에도 옥분의 신경은 온통 뒷마당 장독대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 개가 짖지는 않을까? 혹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개는 아주 영리한 것인지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인지 짖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점심때가 되어도 배고픈 줄을 몰랐습니다. 아침에 주먹밥을 다 주워버려 속이 텅 비었지만 누군가를 돌봐주었다는 뿌듯함이 묘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난생 처음 생긴 나만의 비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옥분이는 다시 뒷마당으로 갈 틈을 얻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상을 물리고 남은 생선 가시와
국물 조금을 몰래 챙겨들고 살금살금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장독대 구석. 거적을 살짝 들추자 그 속에 웅크리고 있던 개가 옥분이를 알아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아침보다 한결 생기가 도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챙겨온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개는 이번에도 맛있게 음식을 먹어치웠고 옥분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개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의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지만 옥분의 손길이 닿자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이는 마음속으로 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여기서 지내면 내가 밥을 챙겨줄게. 대신 들키면 안 돼. 벙어리인 그녀는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지만 개는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듣고 있는 듯 옥분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그윽한 눈동자는 일반적인 개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어서 옥분이는 순간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옥분이는 개가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신이 덮고 자는 낡은 목화솜, 이불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당장 들통이 날 것이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구간 옆에 쌓여있던 집단을 한 아름안고 와서 개의 보금자리를 더욱 두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에 돌을 쌓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옥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삭막했던 장독대 구석은 작은 온기가 감도는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쪽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묘향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이 집안 곳곳을 때릴 때마다 옥분이는 뒷마당에 있는 개가 걱정되어 몸을 뒤척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지켜줘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외롭던 옥분의 삶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일은 더 맛있는 것을 챙겨주리라 다짐하며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분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부엌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나 밥알을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버리거나 지나쳤던 음식 부스러기들도 이제는 소중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안주인 최 씨의 눈을 피해 치마폭에 음식을 숨겨 나르는 일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국물을 급하게 옮기다가 손을 대기도 했고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지만 장독대 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개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개는 옥분의 지극정성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퉁퉁 부었던 다리에 부기도 빠지고 우랬던 갈비뼈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윤기가 없던 털에 자르르한 기름기가 흐르면서 처음 봤을 때의 비루한 모습은 사라지고 제법 듬직한 풍채가 드러났습니다. 옥분이는 개가 건강해지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덩치가 커질수록 들킬 위험도 커진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신기하게도 낮에는 쥐 죽은 듯 엎드려 있다가 옥분이가 오는 밤에만 조용히 움직이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분이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최 씨가 마루에 앉아 감시하고 있었기에 옥분이는 꼼짝없이 일에만 열중해야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리더니 다 찌그러진 갓을 쓴 떠돌이 노인 하나가 기웃거렸습니다.
노인은 김진사 댁의 높은 담장을 훑어보며 혀를 차더니 대문 틈으로 마당을 엿보았습니다. 최 씨는 당장 하인을 시켜 쫓아내려 했으나 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의 서기 뢰치와 사기 셰치가 동시에 감돌고 있구려. 주인이 덕을 쌓지 않으면 귀한 손님을 놓칠 것이오. 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어디서 미친 늙은이가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소금을 뿌려 내쫓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노인을 밀쳐내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옥분이가 일하고 있는 쪽, 정확히는 그 너머 뒷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노인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노인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 가장 귀한 것이 숨어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보시오. 노인이 사라진 후에도 집안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최 씨는 재수가 없다며 하루 종일 짜증을 부렸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옥분에게 튀었습니다. 옥분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식사 시간도 놓쳐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천한 곳에 귀한 것이 숨어 있다는 말이 마치 자신이 숨겨둔 개를 가리키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노인이 개의 존재를 알아챈 것은 아닐까. 그 말이 불길한 징조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옥분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자 옥분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줄 것이 변변치 않아 찬물 한 그릇과 말라비틀어진 떡 조각뿐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 옥분에게 개는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옥분이는 개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초라해서 이 작은 생명 하나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눈물 한 방울이 개의 이마에 떨어지자 순간 개의 눈에서 푸른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개는 그저 평소처럼 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옥분이는 개를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경고와 개의 이상한 눈빛,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안주인의 구박이 얽히고 설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묘양산의 산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거세게 흔들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밤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말 못하는 옥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옥분의 가슴은 다가올 운명을 예감한 듯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의 한기만큼이나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몰래 개를 돌보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자 안주인 최 씨의 눈초리는 독사처럼 매서워졌습니다. 곳곳간의 쌀독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으나 부엌에서 나오는 누룽지나 자투리 음식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본래 의심이 많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라 쌀 한 톨이라도 자신의 허락 없이 사라지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장부를 뒤적이며 하인들을 쥐잡듯 잡았고 그 화살은 가장 만만하고 말 못하는 옥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년이 먹성이 늘어 돼지처럼 처먹는 개냐, 아니면 뒤로 빼돌려 딴 놈을 먹이는 개냐. 최 씨의 호통이 떨어질 때마다 옥분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최 씨의 구박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밥을 훔쳐먹는다고 단정한 최 씨는
옥분의 끼니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가혹한 처사를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하루에 주먹밥 한 덩이로 버티던 옥분에게 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옥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멀건 죽 한 사발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일이 늦어지면 국물조차 남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자신의 배가 등가죽에 붙을지언정 뒷마당에 숨겨둔 개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의 죽을 호박잎에 덜어내어 품속에 감췄고 정작 자신은 물 한 바가지로 허기를 달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분의 희생 덕분에 개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몸에는 탄탄한 근육이 붙었고 듬성듬성 빠졌던 털은 황금빛이 감도는 풍성한 모피로 변해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개의 태도였습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주인이 주는 먹이에 꼬리를 치며 달려들 법도 하건만 이 개는 옥분이가 먹이를 가져오면 먼저 먹으려 하지 않고 옥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마치 너는 먹었느냐라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옥분이가 억지로 먹이를 밀어주어야 그제야 입을 대는 그 모습은 영물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기품이 넘쳤습니다. 옥분은 그런 개를 보며 고단한 삶의 유일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김진사 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하러 나온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어젯밤에 김진사 댁 담장 위로 파란 불꽃이 맴도는 걸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글쎄, 그 집에서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개소리도 아니고 늑대 소리도 아니고 꼭 사람 곡소리 같다고 하더군. 안악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김진사 댁에 마가 끼었다느니 조상묘를 잘못 썼다느니 하는 흉측한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주인인 김진사는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이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날 김진사 댁의 늙은 행랑아범이 장터 국밥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 노인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그 노인은 행랑아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자네 주인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 주인이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만 하고 있구려. 그 손님이 노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일세. 행랑아범이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노인은 허허 웃으며 밥그릇 뺏는 자가 복을 걷어차는 법이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행랑아범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랑아범은 안채로 달려가 최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행랑아범을 타박했습니다. 어디서 술에 취해 헛소리를 듣고 와서 주접을 떠느냐 귀한 손님은 무슨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라곤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놈들 아니면 동냥하러 오는 거지들 뿐이다. 최 씨는 노인의 경고를 옥분이가 밥을 축내는 것에 빗대어 해석하고는 옥분을 더욱 감시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맴도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곳간을 지키는 욕심이 두려움보다 컸기에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부엌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바람에 오늘은 정말로 개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빈손으로 개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 내가 못나서 너를 굶기는구나. 소리 없는 옥분의 오열에게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젖은 볼을 핥아주었습니다. 개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옥분은 더욱 서러움이 북받쳐 개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더니 개의 몸 주변으로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장독대 뒤편이었지만 개와 옥분이 있는 그 좁은 공간만큼은 마치 봄날의 양지처럼 훈훈해졌습니다. 옥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차가웠던 돌바닥이 따뜻해지고 얼어붙었던 그녀의 손발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개는 옥분을 안심시키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 씨가 아끼던 말린 굴비 두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 씨는 아침부터 집안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이 집구석에 도둑년이 살고 있어 내 굴비를 훔쳐간 년이 누구냐. 하인들이 모두 마당에 집합했고 최 씨의 서슬퍼런 눈초리는 당연하다는 듯 옥분에게 꽂혔습니다. 옥분 2년, 내년이 어제 저녁 굶은 개 분해서 훔쳐간 개지어서 바른대로 되지 못해 최 씨는 옥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억울함에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짓발짓으로 아니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색안경을 낀 최 씨의 눈에는 변명으로만 보였습니다. 사실 굴비를 훔쳐간 것은 밤사이 담을 넘은 들고양이의 소행이었으나 최 씨는 옥분이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멍석말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린 몸종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옥분 언니는 어제 부엌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그 말에 최 씨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부엌 말고 딴 데 숨겨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참에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라. 최 씨의 명령에 하인들은 헛간과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인들이 뒷마당 장독대까지 뒤지게 된다면 개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옥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최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최 씨는 옥분을 발로 차며 더욱 독하게 굴었습니다. 인연이 찔리는 게 있으니 이러는구나. 저기 뒷마당 장독대 뒤부터 싹 다 뒤져봐라. 거기에 훔친 물건을 숨겨뒀을지도 모른다. 최 씨의 손가락이 정확히 개가 숨어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하인 2명이 몽둥이를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인들이 장독대에 도착하여 거적을 들추려는 찰나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우르릉 쾅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들려온 괴상한 굉음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고 안채에 있던 최 씨와 김진사도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천둥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이 울부짖는 듯한 웅장하고도 두려운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김진사댁 뒷산인 묘향산 자락에서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와 집 전체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해진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최 씨는 이것이 옥분이 부리는 요술이라도 되는 양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무슨 짓을 꾸민 게냐. 요망한 것이 귀신을 불렀구나.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옥분의 귀에는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 음성은 옥분의 마음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착한 아이야. 때가 되었다. 옥분이는 그 목소리가 뒷마당에 있는 개에게서 들려오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마치 소미불처럼 마당을 덮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굴비를 찾는 일은 까맣게 잊고 공포에 질려 마루 밑이나 방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최 씨는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며 씩씩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옥분이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안개만 거치면 내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집에서 무슨 흉계를 꾸미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옥분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아까 들려온 그 목소리가 주는 알 수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뒷마당 쪽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거대한 존재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그것은 네 발 짐승의 발소리가 아닌 마치 거인의 발걸음처럼 땅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그쪽을 응시했고 최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장독대 뒤편의 그림자 속에서 드디어 그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돌보던 그 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초라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덩치는 송아지만큼 커져 있었고 황금빛 털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양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푸르게 빛나며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최 씨와 김진사 부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다 마루 끝에 주저앉았고 최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는 옥분이를 향해 한 번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다시 최 씨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히 짐승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에 돌던 흉흉한 소문과 노파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순간 김진사 댁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선 황금빛 개는 마치 산맥을 옮겨다 놓은 듯한 거대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개의 양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은 횃불보다 더 밝게 김진사 댁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서늘하면서도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부리고 호령하며 살았지만 짐승에게서 이토록 압도적인 기를 느껴본 것은 처음이라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안주인 최 씨 역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도끼서린 눈빛만은 여전히 옥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궤변이 옥분이가 꾸민 삿된 짓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개의 입이 열리지는 않았으나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비록 축생의 탈을 쓰고 이 집에 머물렀으나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 목소리는 늙은 노인의 점잖은 꾸짖음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며 산신령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존재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리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를 놓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개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요물 어디서 감히 주인을 능멸하려 드느냐, 옥분.
인연이 무당질을 해서 귀신을 불러들인 게 분명해 여봐라. 썩 저개를 몽둥이로 쳐 죽이지 않고 뭐 하느냐 하지만 그녀의 고함 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 아무도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걔는 최 씨의 악다구니를 가소롭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콧김을 한 번 푸르르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거센 돌풍이 일어 최 씨의 가채머리가 흐트러지고 치마폭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걔는 다시 옥분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의 매서움은 온데간데 없고 봄바람처럼 따스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옥분이는 멍하니 걔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몰래 밥을 주고 돌봐주던 그 작고 약한 강아지가 이토록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벅차게 고마웠습니다. 걔는 텔레파시를 보내듯 옥분에게만 들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의 그 고운 마음씨가 나를 살렸다. 이제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두려워 말고 지켜보거라. 최 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감 뭐하고 계세요? 저 짐승이 우리 집을 집어삼키려 한다고요. 어서 관아의 고에서 포졸들을 불러오세요. 김진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최 씨를 밀쳐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제발 좀 조용히 하시오. 저건 보통 짐승이 아니란 말이오. 자칫하다간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오. 김진사는 어렴풋이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었던 묘향산 산신령이 동물로 변해 인간 세상을 염탐한다는 전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황금계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안채의 대청마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육중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마당에 깔린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장독대 위에 항아리들이 덜덜거리며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 씨는 기겁을 하며 마루 위로 기어 올라가 방문을 걸어 잠그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문이 덜컥 열려버렸습니다. 걔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앞발로 땅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 구석에 있던 헛간 문이 활짝 열리며 그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평소 최 씨가 열쇠를 겹겹이 채워두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창고였습니다. 쏟아져 나온 물건들 사이에서 쥐 한 마리가 생선 대가리를 물고 튀어나와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없어진 굴비의 범인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굴비는 쥐가 물고 간 거였어. 옥분이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였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최 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오판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녀는 사과할 생각은커녕 더욱 돕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개의 심판은 단순히 굴비 도둑을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는 다시 한번 땅을 울리며 안방의 문갑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묵직한 나무 상자 하나가 저절로 공중으로 떠올라 마루 밖으로 날아왔습니다. 화당탕 소리를 내며 마당에 떨어진 상자는 충격으로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금부치와 엽전 꾸러미 그리고 김진사 몰래 빼돌린 반문서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1. 이것이 무엇이오, 부인? 이것은 내가 작년에 흉년이 들어 소장농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던 그 땅 문서 아니오. 그리고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것이오. 김진사의 추궁에 최 씨는 사색이 되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었을 때 소장농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김진사에게 돈과 땅을 받아내고는 실제로는 땡전 한 푼 나눠주지 않고 모두 착복하여
자신의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녀는 곳간에 재물을 쌓으며 배를 불려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황금개는 엄숙한 목소리로 김진사를 꾸짖었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이 아랫사람을 굶기고 재물을 탐하여 인심을 잃었건만 바깥 주인이라는 자는 눈과 귀를 닫고 제 식구 단속조차 못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김진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덕망 높은 양반이라 자부해왔지만 실상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악행조차 막지 못한 허울 좋은 껍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 담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엽전들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그녀의 손을 대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이 광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안주인이 몰락하는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탐욕에 눈이 멀어 추하게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상을 입어 손을 호호 불고 있는 최 씨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치마폭을 찢어 최 씨의 대인 손을 감싸주려 했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라 옥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짐승 취급을 하며 짓밟았던 아이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최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개의 주변으로 다시 한번 묘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개의 형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털이 하얀 도포자락으로 변하고 날카로운 발톱은 집신을 신은 발로 변했습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는 눈처럼 하얀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바로 묘향산 산신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은 숨을 멈추고 그 신성한 모습에 압도되어 저절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직 옥분이만이 산신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쿵 찍었습니다. 그러자 옥분이의 목을 조여오던 답답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신령은 옥분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얼마나 컸겠느냐. 네가 짐승에게 베푼 자비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입을 열어 세상에 네 뜻을 펼치거라. 그 말과 함께 옥분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고 평생 한 번도 내뱉어보지 못한 소리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댁에서 솟아오르는 빗기둥과 천둥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든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저절로 활짝 열리며 마을 사람들은 마당 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이 강림해 있고 욕심쟁이 최 씨가 널브러진 재물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 그리고 벙어리 옥분이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리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김진사댁만의 비밀이 아니라 온 마을이 증인이 되는 공개적인 심판의 장이 된 것입니다. 최 씨는 사람들이 몰려오자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그녀가 숨을 곳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재물에 눈이 멀어 굶주린 이의 밥그릇을 빼앗고 죄 없는 아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 마을 사람들아, 너희도 똑똑히 보았느냐. 하늘은 결코 악을 용서치 않으며 선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다. 산신령의 호통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이내 맑고 고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것은 옥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원망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최 씨를 말리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벙어리로 살았던 옥분이가 말을 했다는 충격과 그 첫마디가 원수 같은 주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의 목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산신령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신령님, 제가 어리석어 집안을 망치고 귀한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와 집안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진사의 진심 어린 참회에 산신령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옥분의 목소리를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인 욕심의 벽은 그토록 높고 단단했던 것입니다. 산신령은 옥분이를 향해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첫마디가 복수를 원치 않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니. 과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옥분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천한 종이 아니다. 네 마음은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하며 내 말은 그 어떤 글보다 힘이 있다. 산신령은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옥분의 헌옷이 깨끗한 새 옷으로 바뀌고 거칠었던 손은 보드라워졌습니다. 그것은 도술이라기보다는 옥분의 내면에 있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영롱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산신령과 옥분이를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김진사와 최 씨에게 엄중한 과제를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보다 더 무겁고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업보를 씻는 방법이 그들에게 내려질 차례였습니다. 옥분이의 운명이 바뀌고 김진사 댁의 기운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묘양산 산신령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산신령은 지팡이를 들어 마당에 흩어지다시피 쌓여있는 재물들을 가리키며 그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운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재물들은 본래 주인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피와 땀이다. 하늘이 너희에게 부를 허락한 것은 곤궁한 이웃을 보살피고 덕을 베풀라는 뜻이었거늘 너희는 그것을 독차지하여 썩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실로 막중하도다. 김진사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뼈에 사무치는 듯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토시며 통곡했습니다. 산신령은 떨고 있는 안주인 최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너는 곳간 열쇠를 쥐고 권세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니 이제 그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알라. 산신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 씨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육중한 열쇠 꾸러미가 저절로 툭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거리는 쇳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최 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권력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떨어져 나간 열쇠를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손이 닿기도 전에 열쇠 꾸러미는 바람에 밀리듯 옥분의 발치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안주인을 안채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저기 쌓인 재물과 곡식을 모두 풀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채비를 하라. 하인들은 주인의 불호령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최 씨의 위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들이었기에 산신령의 비호 아래 정의가 실현되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명의 하녀가 다가와 최 씨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씨는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몸에 손을 대느냐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줄 알았다니까. 사람 굶기는 재미로 살더니 꼴 좋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자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은 이제 그녀의 탐욕을 증명하는 죄수복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자랑하던 고대 광실 기와집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옥분이는 발치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이 집안의 질서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어가 김진사 앞에 열쇠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제가 가질 물건이 아닙니다. 부디 올바른 곳에 써 주십시오. 옥분의 말은 어눌하지 않고 또렷했으며 그 태도에는 욕심 없는 순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옥분아, 내 아내의 죄는 곧 나의 죄다. 내가 이 열쇠를 다시 쥔들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느냐. 네가 이 열쇠를 맡아주거라. 산신령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이 집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다오. 김진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천안종의 신분이었던 옥분이가 하루아침에 대갓집의 살림을 맡게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신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히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하거라. 옥분아, 너는 이제부터 이 집의 곳간지기가 되어 베툼의 미덕을 실천하거라. 그리고 최 씨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안채에서 물러나 뒷방 행랑채의 가장 작은 방에서 기거할 것이다. 비단옷을 벗고 무명옷을 입으며 네가 옥분이에게 주었던 그 찬밥과 거친 음식을 먹으며 네 죄를 뉘우치도록 하라. 만약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묘양산의 산짐승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산신령의 판결은 가혹하면서도 공정했습니다. 최 씨는 하인들에 의해 화려한 비단옷이 벗겨지고 하인들이나 입는 낡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머리에 꽂혀있던 옥비녀와 장신구들도 모두 회수되어 마당의 재물더미 위로 던져졌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변한 최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이 옥분이를 가두었던 행랑채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옥분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연민이 앞서는 착한 심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순리임을 알기에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마당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지시에 따라 하인들이 헛간에서 쌀가마니를 지고 나왔습니다. 옥분이는 열쇠 꾸러미에서 곳간 열쇠를 찾아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묵은 곡식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천장까지 가득 쌓인 쌀가마니와 갖가지 건어물. 비단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은 걸 쌓아두고 우릴 모른 척했단 말이야.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가 다시금 솟구쳤습니다. 옥분이는 마루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비록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은 이제 덮어두고 이 곡식들을 나누어 가십시오. 김진사 나으리께서 흉년에 고생한 여러분을 위해 내놓으신 것입니다. 옥분이는 김진사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 아가씨 만세, 김진사 어른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분노가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멍석을 깔고 쌀을 퍼담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꼼꼼하게 장부를 적는 대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먼저 챙기도록 지시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쌀을 더 넉넉히 주고 아이가 많은 집에는 고기와 생선을 덤으로 얹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일처리에 감탄하며 그녀가 그동안 바보 흉내를 냈을 뿐 실제로는 누구보다 총명한 아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마음은 채워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움켜쥐려고만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늙은 행랑아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참으로 헛살았네. 저리 나누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을 왜 그동안 저 아이를 구박하고 자네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네. 행랑아범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새 마당에 쌓여있던 재물들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마을 사람들의 품에는 쌀자루와 고기들이 한가득 안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산신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할 일은 끝났다는 듯 그의 몸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도포자락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그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 이제 산으로 돌아가노라. 허나 명심하거라.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되어 이 집과 너를 지켜볼 것이다. 네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덕을 쌓는다면 이 집안은 대대로 번창할 것이나 만약 다시 탐욕이 고개를 든다면 그때는 더 큰 벌이 내릴 것이다. 옥분이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령님의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산신령은 김진사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네도 이제 참된 주인이 무엇인지 알았을 터 부인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야. 옥분이를 친딸처럼 여기고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돌보거라. 김진사는 땅에 엎드려 맹세했습니다. 예, 신령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하겠습니다. 산신령은 허허 웃으며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밤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산신령이 떠난 자리를 비추었습니다. 산신령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활기찬 기운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의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여봐라. 부엌에서는 당장 솥을 걸고 밥을 지어라. 소를 잡고 술을 내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밤새도록 잔치를 벌일 것이다. 김진사의 호탕한 명령에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예전에는 옥분이 혼자 눈치를 보며 일하던 춥고 외로운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동네 아낙들과 하녀들이 모두 달려들어 북적거리는 잔칫집 부엌이 되었습니다. 아궁이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솥뚜껑을 들썩이게 했고 도마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눈칫밥을 먹는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악들은 옥분을 상석에 앉히려 했지만 옥분은 극구 사양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이고, 아씨, 손에 물 묻히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합니다. 안악들이 말렸지만 옥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해야 더 맛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며 일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옥분의 소박한 마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는 거대한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국, 각종 나물과 전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습니다. 김진사는 옥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신분의 벽이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분이야말로 이 잔치의 주인공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따뜻한 밥그릇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랑채 쪽 좁은 방. 최 씨는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방은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것은 찬물 한 그릇과 식은 보리밥 덩어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옥분이에게 주었던 것보다도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최 씨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 밖의 따뜻한 세상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김진사 댁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산신령의 기적을 이야기했고 옥분의 착한 마음씨를 칭송했습니다. 묘양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이는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산신령, 아니 자신의 친구였던 그 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어. 집안의 모든 애군이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소란스럽고도 신비로웠던 잔치가 끝나고 묘향산 골짜기에는 다시금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마을을 환하게 밝혔던 횃불은 모두 꺼졌지만 김진사댁 기와지붕 위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눈도 사람들의 온기에 녹아내려 작은 물길을 만들고 있었고 그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알리는 축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옥분이는 예전처럼 새벽 일찍 눈을 떴지만 그녀가 일어난 곳은 외풍이 심한 부엌 옆쪽 방이 아니라 따뜻한 온돌이 깔린 안채의 건넌방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습관처럼 이불을 개고 밖으로 나오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이 낡고 해진 무명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명주 저고리와 깨끗한 치마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 공기마저도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 하인들이 아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고함이나 욕설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웃으며 일하는 소리가 들려와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루에 나온 옥분이를 발견하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가씨, 편히 주무셨습니까? 더 주무시지 않고 벌써 일어나셨어요. 늙은 행랑아범이 다가와 따뜻한 새순물을 대령했습니다. 옥분이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행랑아범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분인데 저희가 어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제 아가씨는 이 집안의 기둥이십니다. 옥분이는 그들의 진심 어린 대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옥분이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트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눌하고 쉰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꾀꼬리처럼 맑고 고운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실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타일러도 하인들은 호통을 들었을 때보다 더 기민하게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꼬였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산신령이 네 말은 글보다 힘이 있다고 했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김진 사댁의 곳간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옥분이는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지만 결코 곳간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곳간을 열어 그날 필요한 양식을 넉넉히 꺼냈고 마을에 병자가 있거나 끼니를 거르는 집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저없이 쌀과 고기를 퍼서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곳간이 금방 바닥났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퍼내면 퍼낼수록 곳간에는 새로운 곡식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가 소작료를 낮추고 인심을 베풀자 소작농들이 고마운 마음에 가장 좋은 쌀을 먼저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했고 산신령의 은밀한 조화 속에서 복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뒷방 행랑채로 쫓겨난 최 씨는 처음 며칠 동안은 분을 이기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악을 써대곤 했습니다. 내가 이 집 안주인이다. 당장 나를 내보내라. 그녀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산신령의 명을 받들어 그녀에게 하루 두 끼 거친 보리밥과 시래기죽만을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춥고 좁은 방,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며 최 씨는 자신이 옥분에게 저질렀던 짓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추위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보름이 지나고 그 잠이 다가올 무렵, 최 씨의 기세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밥상을 기다리게 되었고 낡은 이불 하나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이는 직접 밥상을 들고 최 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최 씨가 평소 좋아하던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옥분이가 들어오자 벽을 보고 누워있던 최 씨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옥분이의 고운 옷차림과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비교되어 더욱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거만하게 굴기는커녕 예전처럼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밥상을 밀어주었습니다. 마님, 날이 많이 찹니다. 이 국이라도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나 비난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허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옥분아, 내가 밉지 않더냐.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 않아. 최 씨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웠지요. 춥고 배고플 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산신령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님이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갈 곳 없는 고아가 되어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옥분의 넓은 아량에 최 씨는 숟가락을 놓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좁은 소견과 탐욕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옥분의 큰 마음 앞에서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비단옷을 거부하고 무명옷을 입은 채 부엌으로 나와 하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최 씨는 내 죄를 씻으려면 평생 일해도 모자란다며 타슨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솥을 닦고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을 참회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여겨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집안은 비로소 진정한 화합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묘양산 골짜기에는 얼음 녹은 물이 계곡을 타고 시원하게 흘러내렸고 김진사댁 마당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옥분이는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옥분이가 몰래 개를 돌보았던 추억의 장소이자 산신령의 기적을 처음 목격했던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록 황금개는 떠나고 없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집안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진사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날이 풀렸으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다 같이 봄나무를 캐러 가는 게 어떻겠느냐. 겨우내 묵은 때도 벗고 함께 캔 나물로 비빔밥을 해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옥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찬성했습니다. 그날 온 마을 사람들이 바구니를 끼고 산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김진사도 갓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냉이와 달래를 캤고 최 씨 역시 안악들 틈에 섞여 쑥을 뜯었습니다.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라는 구분이 없이 모두가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갓 뜯어온 향긋한 봄나물들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추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사람들은 양푼에 밥을 비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옥분이는 밥을 한술 크게 떠서 옆에 앉은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청년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진사가 옥분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네가 시집 갈 때 주려고 모아둔 패물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양녀로 입적할 생각이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김진사의 말에 마당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김진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따뜻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옥분이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 부르자 김진사는 옥분을 와라 끌어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은 나눔의 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이 집에 들러 밥 한 끼를 얻어먹고 갔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묘양산 아래 인심 좋은 부자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옥분의 이름은 효와 덕의 상징이 되어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났고, 많은 훌륭한 청년들이 혼담을 넣어왔지만, 옥분이는 아직은 부모님 곁에서 집안을 돌보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 가족과 이웃이 함께 웃으며 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늦은 밤, 옥분이는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최 씨 옆에 앉았습니다. 최 씨는 이제 많이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 표정만은 예전의 도끼 서린 모습이 아닌 평범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세요. 옥분이가 다정하게 말하자 최 씨는 바늘을 내려놓고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고단할 텐데 어서 들어가 자거라. 내일은 내가 맛있는 호박죽을 끓여주마.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벽, 미움의 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건넌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목화솜을 두툼하게 넣은 명주 이불은 구름처럼 가볍고 포근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묘양산의 밤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잉하고 부는 바람 소리가 예전에는 춥고 무섭게만 들렸는데 오늘은 마치 산신령님이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옥분이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뒷마당의 그 개를 떠올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산신령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고 은은한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옥분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집안의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외롭지도 않은 밤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모든 식구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숲속의 짐승들도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그녀는 꿈속의 묘양산으로 산책을 떠나듯 스르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리하게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오래오래 묘양산 자락에 머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옥분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